나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처럼 씩씩하고 착한 아들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호. 아줌마는 웃음으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애인이라는 단어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글쎄 농담일까, 진담일까. 그렇게 그 밤 엄마 친구와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안녕하세요. 23살.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가는 대학생이죠. 스펙 쌓기나 취업 준비보다는 솔직히 말해 학점 관리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물론 속으로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맞벌이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 주방보조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개인 택시 기사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악착같이 버신 돈으로도 서울의 비싼 집값은 엄두도 못 냈죠. 중학생이 되어서야 겨우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하나를 대출 끼고 장만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 역시 용돈을 넉넉히 받기보다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방학 때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마련해야 했죠. 남들 다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은 친구들이 새 학기 선물로 받을 때 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사야 했어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또래 친구들보다 돈의 소중함이나 삶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일찍 눈을 뜬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던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어요. 제가 21살이 되던 해였죠. 군입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여름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손님을 태우려고 잠시 갓길에 정차하셨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그대로 아버지 택시를 덮쳤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참 허무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게 군대 가면 조심하라고, 휴가 나오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웃으시던 분이 차가운 영정사진 속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머니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과부가 되셨고 저는 아빠 없는 아들이 된 거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물건이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과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간신히 부축하며 죽이라도 떠먹여 드려야 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거든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저희 가족에게 마치 하늘이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중학생 때 겨우 장만했던 낡은 빌라가 놀랍게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곧 높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저희에게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남겨주신 시골 땅 역시 5도 2촌 혜택을 받아 주말 농장 부지로 각광받으면서 시세가 급등했죠. 원래는 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땅값이 너무 올랐다며 팔라고 권유하는 통에 팔았더니
생각보다 훨씬 쏠쏠한 돈이 손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이참에 제대로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아니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형 건물을 매입할까 하고요. 어머니는 평생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남겨질 상황이 걱정됐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긴 고민 끝에 저희는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을 택하기로 했어요.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수입형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경기도에 한적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동네에 1층에 상가가 있고 그 위로 원룸과 투룸이 있는 작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조금 받긴 했지만 대부분 저희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건물을 매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저희가 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4층 전체를 터서 저희 모자가 지낼 수 있는 넓은 집으로 꾸몄죠. 그리고 1층 상가에는 어머니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어 하셨던 작은 편의점을 차렸고요. 어머니는 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2층과 3층에는 원룸 8개와 투룸 2개, 총 10가구로 구성해서 세를 놓았죠. 운이 좋게도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공실 없이 임대가 완료되었고 저희는 건물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군대에 갔고 어머니는 1층 편의점을 운영하시며 이 3층 세입자들을 관리하셨죠. 군 복무 중에도 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끔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질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예상치 못한 유산과 건물이 저희 모자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감사했죠. 제대 후 복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죠. 도어락을 풀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하지만 예상치 못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엄마의 오랜 친구 진숙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진숙 아줌마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보험 일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의 보험을 모두 담당해 주셨어요. 저희 어린이 보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각종 보험까지 진숙 아줌마 손을 거치지 않은 보험이 없었죠. 그저 고객과 설계사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경황이 없던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사고, 수습부터 보험금, 청구, 보상금, 처리까지 복잡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고요. 덕분에 저희는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들에 시달리지 않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죠. 그래서 진숙 아줌마에겐 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게다가 진숙 아줌마는 정말 미인이셨어요. 5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로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와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계셨죠.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몸은 젊은 여자들도 부러워할 만했죠. 세련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 같았거든요. 특히 그녀 특유의 눈웃음과 환한 미소는 보는 사람을 저절로 기분 좋게 만드는 마법을 지닌 듯 했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진숙 아줌마를 보며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곤 했죠. 어머, 창씨가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학교는 어때? 진숙 아줌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슬픔과 그림자가 서려 있었죠. 늘 밝고 당당했던 아줌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아줌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는요?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녀의 방문 이유가 궁금하면서도 아까 본 슬픔에 잠긴 눈빛 때문에 조심스러워졌죠. 아, 창씨가 사실은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엄마 보러 왔지. 진숙 아줌마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죠.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어. 그녀의 말에 저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네요. 항상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줌마는 저희를 돕느라 바쁘셨지. 자신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전혀 비추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녀가 이혼을 했다니?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남편이 오래전부터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었나 봐. 얼마 전부터는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먼저 이혼해달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지. 진숙 아줌마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묻어났죠.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녀가 홀로 겪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믿고 함께 살아온 남편의 배신이라니. 아줌마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죠. 괜찮아, 창씨가. 이제는 나 혼자서라도 씩씩하게 살아야지. 진숙 아줌마는 저를 보며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아줌마 저희 집에서 잠시 머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인 망설임 끝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어머니와 제가 사는 4층 집은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어머니 방, 하나는 제 방, 그리고 남은 방 하나는 손님이 오거나 창고처럼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서 지내시면 당분간은 조금이나마 편안하실 거예요. 생각 정리도 하시고 제 예상과는 달리 진숙 아줌마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듯 보였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고마워, 창씨가. 내 마음 씀씀이가 꼭 내 아빠를 닮았네. 내 엄마한테도 얘기해 봐야지. 네. 어머님도 분명히 아줌마 오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마침 1층 편의점에서 손님이 없어 잠시 올라오신 어머니는 진숙 아줌마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제안을 듣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오히려 진숙 아줌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 힘든 시기에 어디 혼자 있냐.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며 위로하셨죠. 저희 어머니와는 정말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진숙 아줌마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진숙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오신 후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금세 편안해졌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편의점 일 때문에 바쁘셨고 저는 학교에 가거나 도서관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줌마와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저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지만 어머니와 제가 진심으로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자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았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도 여전히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피부 관리를 하셨죠. 집 안에서는 편안한 옷차림을 하셨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도 묘하게 시선을 끄는 옷들이 있었네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 원피스라든지 몸에 적당히 피트되는 레깅스에 긴 티셔츠 같은 옷들이었죠. 그런 옷을 입고 집 안을 오가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엄마 친구, 예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는데 함께 살면서 매일 보게 되니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혹적인 매력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편의점에 손님이 많다며 저녁 준비를 진숙 아줌마에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제 방에서 과제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아줌마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죠. 편안한 면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때 아줌마가 고개를 들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창식아. 벌써 나왔어? 배고프지?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아줌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대답하면서도 아까 무심코 갔던 시선이 떠올라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죠. 아줌마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어딜 그렇게 뚫어져라 봐. 혹시 아줌마한테 땀만 품고 있는 건 아니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네요. 제가 아줌마의 옷차림을 보고 있었다는 걸 들킨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죠.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어넘기려 했어요. 아줌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줌마 오늘 옷이 예쁘셔서요. 어머 그래. 칭찬 고마워. 그래도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아줌마는 내 엄마 친구잖아.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의미심장한 기운이 느껴졌죠. 내가 딴 맘을 품고 있다는 걸 아는 건가? 아니면 그냥 농담인 건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더 이상 진숙 아줌마를 그저 엄마 친구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근한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저희는 정말 친구처럼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존댓말을 썼지만 아줌마가, 창식아, 우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말로는 게 어때? 어색하게 존댓말 쓰지 말고 라고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섞어 쓰게 되었고요. 저녁에 어머니와 셋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다가도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면 아줌마와 저만 남게 될 때가 많았네요. 그럴 때면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생겼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아줌마가 어이구, 우리 창식이 피곤했어? 하면서 제 허벅지를 툭툭 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아줌마가 웃으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죠. 그런 가벼운 스킨십에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네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제 방 침대에 앉아 면봉으로 귀를 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귀가 가려웠는데 시원하게 파내려던 순간 옥신하는 통증과 함께 피가 섞인 귀지가 묻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죠. 그때 마침 거실에 계시던 진수 아줌마가 제 방 앞으로 지나가다 저를 보셨어요. 어머, 창식아, 밤늦게 뭐해? 아줌마, 귀 좀 파려고요. 근데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면봉을 보여드리자 아줌마는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오셨죠. 아이고, 이걸 어째 깊게 찔렀나 보다. 귀는 아주 민감한 곳이라 살살 다뤄야 하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귀 상태를 살피셨죠.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안 되겠다. 이리 와봐. 아줌마가 살살 파줄게. 아줌마가 이런 거 좀 잘 파. 어릴 때 동생들 귀도 다 파주고 그랬거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아줌마의 진심
어린 걱정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아프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제 손에서 면봉을 가져가시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셨죠. 이리 와서 여기 누워봐. 그래야 잘 보여.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아줌마의 무릎을 베고 옆으로 누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무릎을 베는 것이었어요. 아줌마의 무릎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죠. 아줌마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줌마는 제 귀를 조심스럽게 벌리더니 작은 불빛으로 안을 살피며 아주 능숙하게 면봉으로 귓속을 청소해 주셨죠. 아이고, 상처 났었네. 조심했어야지. 자, 이제 깨끗해졌어. 시원하지? 아줌마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귓속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느낌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간질간질하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귀를 파주는 동안 아줌마의 숨결이 제 귓가에 가깝게 느껴졌고 아줌마의 손가락이 제 귓바퀴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났죠. 그 짧은 순간 아줌마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은은한 향기에 취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숙 아줌마를 단순히 엄마, 친구나 동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그전에도 예쁘다고 생각하고 몸매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처럼 강렬하고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진숙 아줌마의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올 때 아줌마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줌마가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 드러나는 탄력 있는 몸매의 시선이 자꾸만 갔고 짧은 옷을 입고 계실 때면 괜히 아줌마 주변을 서성이게 되었죠. 아줌마는 여전히 저를 보면 장난스럽게 어딜 봐 라며 놀리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네 아줌마 보고 있어요. 아줌마한테 딴 마음 품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어머니는 1층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되었다며 직접 편의점을 지키러 내려가셨어요. 4층 저희 집에는 진숙 아줌마와 저 단둘만 남게 된 거예요. 적막함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창씨가 저녁 뭐 먹을래? 아줌마가 먼저 적막을 깼죠. 저는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생각했어요. 오, 치킨. 좋다. 그럼 너 아줌마랑 치킨에 맥주 한잔 할래? 아줌마의 제안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와, 진짜요?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저녁은 캔맥주 2캔으로 가볍게 시작되었어요. 치킨을 앞에 두고 맥주를 홀짝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생활, 아줌마의 보험일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러다 문득 아줌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솔직히 가끔은 너무 외롭고 힘들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되니까 앞이 막막하고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이혼 후 자신의 힘든 심정을 이야기했네요. 늘 당당해 보이던 아줌마의 속마음을 듣자니 마음이 아팠고 자연스럽게 위로의 말이 나왔죠.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잘못 아니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창씨가 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된다. 이렇게 내 엄마랑 너랑 같이 지내니까 그래도 좀 덜 외로워. 아줌마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도 느껴졌죠. 저는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캔맥주 2캔은 금방 비워졌고 대화는 더욱 깊어졌죠. 자연스럽게 소주를 꺼내왔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죠. 벌써 2병째 소주잔이 비어갈 무렵 아줌마의 얼굴은 술 기운에 발갛게 달아올랐고 피곤함과 슬픔으로 퀭했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죠. 나 역시 알딸딸하니 몽롱한 기분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줌마와 단둘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레는 감정으로 가슴 한켠을 간지렸죠. 아, 이제 슬슬 자러 가야겠어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너무 늦으면 아줌마가 불편해하실까봐 혹은 제가 아줌마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되어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더 얘기를 나누다 술기운에 실수할 것만 같았거든요. 제 속마음을 말이죠.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아줌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쉽네.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정말 그러네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단 둘만의 시간이었지만 캔맥주로 시작해서 2차로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은 어느새 깊어졌네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속으로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툭 하고 말을 던졌죠. 창씨가 아줌마랑 좀만 더 놀아주고 가면 안 될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네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망설였던 제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애타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정말요? 좋아요. 제 적극적인 반응에 아줌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냉장고로 향했네요. 이번에는 캔맥주 2개를 더 꺼내 능숙하게 따더니 하나는 제게 건네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들었죠.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줌마랑 노니까 재미없어서 집에 일찍 가려던 거지? 아줌마 무슨 말씀을요? 재미없긴 누가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줌마랑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눈 거 처음 같아요. 그래? 아줌마도 오늘 정말 좋았어.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참 편하네. 아줌마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살짝 긴장되기도 했죠. 그리고 뭔 일이 곧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어쩌면 진숙 아줌마라는 사람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고 가꾸만 끌리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전부터 아줌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어요. 아줌마, 솔직히 말하면 저 예전부터 아줌마 좋아했는 거려. 하하, 얼굴이 화끈거렸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쑥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큰 소리로 웃으며 캔맥주를 벌컥 들이켰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 침묵이 어색해질 즈음 아줌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 그랬니? 아줌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은 숨길 수 없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줌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죠. 나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처럼 씩씩하고 착한 아들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호호호. 아줌마는 웃음으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애인이라는 단어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네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글쎄 농담일까? 진담일까? 아줌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장난기가 아닌 진심을 담고 있었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만약 진담이라면요? 진담이면 오늘 우리. 근데 창씨가 나 사실 전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 복수? 이 설레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복수라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순간 흥이 깨지는 듯 들었죠. 어떻게 복수를 한다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죠. 사실은 말이야. 아줌마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부끄러움 때문인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12살이나 어린 띠동갑 여자랑 바람이 났거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그 사람처럼 나보다 훨씬 어린 남자랑, 그것도 남들 몰래 짜릿하게 연애해서 그 사람 속 좀 뒤집어 놓고 싶거든. 나는 아줌마의 복잡한 감정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의 상처와 배신감이 그녀를 복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아줌마의 말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상대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창씨가. 그녀의 고백, 복수라는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죠. 진숙 아줌마가 나에게 마음이 있고 나와 연인 같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 비록 그 시작이 완벽하게 순수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나를 향한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나를 향한 욕망이 뒤섞인 진심이 느껴졌죠. 그러니까 우리 비밀 친구 같은 거 하는 건 어때?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이었죠. 그녀의 제안은 복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남들 모르게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관계.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비밀 친구 좋아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줌마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어떤 관계든 상관없다는 것이었죠. 복수라는 동기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줌마의 상처를 이해했고 그녀의 솔직한 마음에 나 역시 끌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순간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아줌마의 말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줌마가 후회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확인이었을까? 괜찮아. 근데 나 사실 조금 떨려. 아줌마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과 기대가 훨씬 더 컸죠. 이 순간 아줌마와 나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비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도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젊은 혈기로 가득했던 23살의 저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죠. 그동안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30살을 간 넘겨 결혼했던 아내와는 짧은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3살 배기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당신의 노후에 좀 편히 쉬셔야 할 나이인데도 못난 아들 때문에 손주 육아까지 도맡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아이를 돌보셨고 몸은 비록 힘들지만 손주 보는 재미의 마음만은 너무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재작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제 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 곁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진숙 아줌마였죠. 어머니 장례식장을 지키며 슬픔에 잠긴 저를 밤새도록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줌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젠 엄마를 대신해 어린 손주와 저희 살림을 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23살에 제가 상상했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힘든 순간마다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진숙 아줌마는 제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네요. 그 밤의 비밀처럼 우리의 인연은 참 묘하고 깊네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는다. 그저 익숙해질 뿐이다. 해룡이 선희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자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복숭아를 다루듯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탐스러운 복숭아를 잡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했죠. 그날 밤은 무겁고도 부드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초등학교.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복도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나선이는 교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서류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어요. 쉬는 시간에 두 남학생이 복도에서 다투고 있었는데 선희가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며칠 후 그 아이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는 선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죠. 선희는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말리려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선생님, 일단 며칠 쉬시는 게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까지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5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실에 섰는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 의심받고 있었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 억울하게 누명 썼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 동료 교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희야, 전라도 구례 쪽에 공기 좋은 곳이 있다던데 바람도 쐴 겸 여행이라도 다녀와. 지금 복숭아철이라 공기도 좋고 조용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결심했어요. 서울을 잠시 떠나자.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휴가를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간단한 짐을 챙겼죠. 여름옷 몇 벌과 책 2억 원, 그리고 오래 신지 않았던 운동화까지.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늘조차 답답해 보였어요. 구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곳보다는 숨쉬기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선희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즐거운 웃음소리였습니다. 구례역에 내린 선희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작고 소박한 역사 너머로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어딘가에서 풀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기가 느껴졌죠. 택시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리며 물어보니 그곳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숭아 농장 하시는 분이죠? 정혜룡 씨. 좋은 분이에요. 부인 돌아가신 후로 혼자 농장이랑 가끔 민박도 하시더라고요. 택시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선희는 창밖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논밭 사이사이로 보이는 과수원들, 그리고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린 복숭아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저기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단층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집 주변으로는 복숭아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들고 대문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민박 예약하신 분이시군요. 정혜령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희도 인사를 건넸죠. 혜룡은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는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산 풍경을 그린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룡이 안내한 방은 작지만 정갈했죠. 창문을 열면 복숭아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딱히 불편한 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이 집엔 텔레비전도 없고 볼 건 복숭아밖에 없소. 혜룡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쉬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용한 게 좋으시겠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용히 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폐 끼치지 않을게요. 저녁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혜룡이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반찬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었어요. 선희는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혜룡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잠시 휴가 중이에요. 선희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룡도 더 묻지 않았죠. 첫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서울에서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답답한 마음에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복숭아 나무들이 고요히 서 있었고 밤 공기는 시원했어요. 그때 거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혜룡이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선희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선희는 또 마당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혜룡은 거실에서 그런 선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 여자에게 깊은 고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선희가 또다시 마당에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혜룡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밤이 선선해서 좋죠. 저도 가끔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쐐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지만 혜룡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죄송해요. 잠을 못 자서. 괜찮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죠. 혜룡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함께 서서 밤하늘을 바라본 후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희는 혜령의 고요한 배려를 느꼈어요. 그는 절대 무엇 때문에 잠 못 자느냐고 묻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조용한 위로를 건넸죠. 둘 사이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었지만 선희는 이 남자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희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혜령이 일찍 일어나 복숭아밭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선희도 자연스럽게 일찍 눈을 뜨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자연스럽게 잠을 깨워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심심하시면 일손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혜령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숭아 수확철이라 바쁜데 선별 작업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혜령이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며 도와주고 싶었던 터였습니다. 복숭아밭으로 나가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혜령은 이미 한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고 있었어요. 저렇게 빨갛게 익은 것부터 따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고요. 혜령이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복숭아를 다룰 때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복숭아 하나를 손에 쥐었어요. 생각보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표면에 부드러운 솜털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신기했죠. 와, 정말 무겁네요. 이렇게 탐스럽게 익었는 줄 몰랐어요.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혜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성스럽게 키운 만큼 달아지거든요. 둘은 말없이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선희도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지만 나무 그늘 아래서 일하니 견딜만 했어요.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혜령이 그늘진 곳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여기서 잠시 쉬시죠. 더위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보온병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네요. 선희는 솜털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람도 이렇게 익어가는 건가? 혜령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희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복숭아가 이렇게 천천히 익어가는 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혜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복숭아도 사람도 급하게 익으면 제맛이 안 나죠. 천천히 자연스럽게 익어야 단맛이 깊어지는 법이에요. 그의 말에 선희는 괜스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 억울함과 분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따온 복숭아를 크기별로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선희는 복숭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펴보며 상자에 담았습니다. 혜령이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선희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혜령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는 나무들이 언제 목마른지, 언제 아픈지 다 알 것 같아요. 해가 서산에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하루 일을 마쳤어요. 선희의 손등과 팔에는 복숭아 솜털이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인 탓인지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룡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내일도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혜룡의 땀 냄새와 복숭아 향기,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느꼈던 모든 감각들이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지 일주가 지났습니다. 선희는 이제 혜룡과 함께하는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복숭아밭으로 나가고 점심은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사람 사이에도 편안함이 자리 잡았죠. 오늘로 올해 수확이 끝났네요. 혜룡이 마지막 복숭아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예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선희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보람 있었어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일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해가 저물어가자 혜룡이 제안했어요. 수학 마감 기념으로 오늘 저녁에는 마당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을까요? 소주 한잔 하시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혜룡에 대한 묘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의 성실한 모습, 조용하지만 따뜻한 배려, 그리고 복숭아를 다루는 부드러운 손길까지 모든 게 선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혜룡은 마당에 작은 화로를 가져다 놓았어요. 선희는 집에서 상추와 깻잎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어요. 건배. 혜룡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힘든 수학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선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몇 잔을 나누고 나자 혜룡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내를 잃고 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룡이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복숭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돌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더라고요. 선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혜룡이 겪은 상실감은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이었으니까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선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교직을 잠시 쉬게 됐거든요. 25년 동안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더라고요. 혜룡은 선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군요. 네, 도망치듯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둘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밤바람이 복숭아나무 잎사귀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가 무심코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혜룡의 손등 위에 겹쳐졌어요. 아, 죄송해요. 선희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혜룡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혜룡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혜룡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어요. 늦었으니 들어가서 쉬시죠. 서둘러 방으로 들어온 선희는 심장이 뛰어 잠시 마음을 진정을 시켰어요.
마당 정리까지 마친 혜룡은 선희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선희도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선생님, 혜룡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선희는 천천히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들어오실래요? 혜룡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혜룡이 선희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자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복숭아를 다루듯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탐스러운 복숭아를 잡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했죠. 그날 밤은 무겁고도 부드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감쌌어요. 오랜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체온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해 나갔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이 그들 사이를 흘렀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고 새소리가 평소보다 더 맑게 들렸어요. 마음 한켠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혜룡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선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였죠. 잘 주무셨어요? 혜룡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보다는 편안한 기운이 흘렸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룡이 끓인 된장찌개 맛을 보던 선희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언제 요리를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죠.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말이에요. 혜룡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화면에는 김현주 선생님이라고 떠 있었죠. 선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선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선희야, 나 현주야. 어디 있어? 엄청난 소식이 있어. 현주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선희는 혜룡을 바라보며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때 체벌 사건 말이야. CCTV 영상이 복원됐어. 내가 말한 대로였어. 너는 아이들 말리려고 했던 거 맞았고 그 아이가 혼자 넘어진 거야. 학부모도 사과하겠다고 하고 교장 선생님도 빨리 복직하라고 하셔. 선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뻐야 하는 상황인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이야? 당연하지. 너 누명 완전히 벗겨진 거야. 언제 돌아올 거야? 아이들도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물어봐.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결과였는데 기쁨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거실로 돌아온 선희를 보고 혜룡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서울에서 온 전화예요. 제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해결됐다고 하네요. 선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혜룡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야겠네요. 선희는 혜룡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급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더. 그래도 일이 있으시면 가셔야죠.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혜룡이 선희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참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함께 농장 일을 했지만 대화는 뜸했고 시선도 자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조용했어요. 해룡은 언제 떠나실 건가요? 라고 묻지 않았고 선희도 내일 떠날게요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이 순간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피할 수도 없었죠. 밤이 되어서도 선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문을 열고 복숭아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렁주렁 달려있던 복숭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푸른 잎사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선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평온함.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늘 꿈보다 무거웠으니까요. 며칠 후 선희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왔을 때보다 짐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가져왔던 무거운 마음들은 어느새 가벼워졌고 대신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해룡은 선희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히 더 어색해질까봐 망설였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선희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죠. 마지막 식사네요. 선희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해룡도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해룡이 말했어요. 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택시 부르시지 마시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번거로우실 텐데. 선희가 사양하려 했지만 해룡은 이미 차 열쇠를 챙기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구례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안녕을 고하는 것 같았어요. 복숭아밭들, 논밭들, 그리고 푸른 산들까지. 선희는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든 오세요. 복숭아 철이 되면 연락드릴게요. 해룡이 대답했지만 둘 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례역에 도착하자 해룡이 선희의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역사 앞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해룡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건강히 지내시고 교단에서도 힘내세요. 그때 약속하셨던 대로 잘 익은 복숭아 꼭 보내주세요. 약속이에요. 선희가 애써 밝게 말했어요. 그러겠습니다. 해룡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해룡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선희가 인사하며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 창가에 앉은 선희는 플랫폼에 서 있는 해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선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창밖으로 구례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숭아밭들, 논밭들, 그리고 푸른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죠. 선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해룡의 번호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기차가 구례를 완전히 벗어나자 선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는데 점점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분명 좋은 소식을 듣고 떠나는 길인데 마음은 온통 공허함으로 가득했어요. 해룡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함께 복숭아를 따던 시간, 밤마다 마당에서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날 밤의 따뜻함까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될 테고 이곳에서의 기억들은 점점 흐려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서울을 향해 달려갔어요. 구례에서 멀어질수록 선희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선희는 자신이 정말로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선희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했던 아파트가 낯설게 느껴졌고 도시의 소음이 귀에 거슬렸어요. 구례에서 들었던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어봐도 별은 보이지 않았고 자동차 소리만 요란했죠. 교장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복직하라고 하셨지만 선희는 선뜻 교실로 향할 마음이 서지 않았어요. 억울함은 풀렸지만 왜인지 교단에 서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립긴 했지만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어요. 뭔가 변했어. 선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얼굴은 구례에서 햇볕을 받아 건강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정혜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선생님, 잘 익은 복숭아 보내드려요. 근데 당신 생각이 자꾸 나네요. 건강히 지내시죠? 해룡. 선희는 쪽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해룡다운 표현이었습니다. 복숭아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달콤한 향기와 함께 해룡의 모습, 그와 함께 보낸 평온한 시간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복숭아를 하나 베어 물어보니 정말 달았어요. 입 안가득 퍼지는 단맛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역시 천천히 익은 게 제일 달아. 해룡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해룡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해룡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예요, 선희예요. 복숭아 잘 받았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제일 잘 익은 걸로 보내드렸어요. 해룡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달아요. 감사해요. 선희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죠. 수학 끝나고 나니 또 조용해졌어요. 해룡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희가 먼저 말했어요. 그럼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룡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어요.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당분간 복직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덜 됐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선희는 다시 기차표를 끊었어요. 구례행 기차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한 거였죠. 짐을 챙기면서 선희는 생각했어요. 진짜 쉬러 가는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처음으로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어요. 혜룡을 다시 만날 생각에,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숭아처럼 천천히 익어가자. 선희는 혼잣말했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었어요.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과 혜룡의 마음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기차는 구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이 아닌 마음의 집으로 말이에요. 구례역에 내린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에 떠났던 그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지내보니 확실해졌거든요. 자신이 진짜 있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혜룡의 집으로 향하는 길,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룡이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당황할까요? 하지만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니 혜룡이 마당에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숭아 수확이 끝난 후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선희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룡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혜룡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선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복숭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쪽지에 쓰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혜룡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다시 오셨나요? 이번엔 진짜 쉬러 왔어요. 선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주 오래오래요. 혜룡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래오래라고 하시면 서울 생활이 맞지 않더라고요. 교직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혜룡은 한참 선희를 바라보다가 복숭아 하나를 따서 건네주었어요. 올해 마지막 복숭아예요. 늦게 익은 거라 더 달답니다. 선희가 복숭아를 받아들자 혜룡이 조용히 말했어요. 늦게 익을수록 속은 더 달아진다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익어갈 때 진짜 깊은 맛이 나는 거죠. 혜룡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선희는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로 달았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단맛의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달아요. 그럼 짐부터 들여놓으시죠. 예전 방 그대로 놔뒀어요. 혜룡이 선희의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복숭아잎 차였는데 은은한 향이 좋았어요. 선희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혜룡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런 시골에 있는 거 말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진 거예요. 혜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매일 생각했어요. 왜 붙잡지 못했을까 하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선희가 혜룡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천천히 해봐요.
복숭아처럼 천천히 익어가면서요. 해가 저물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복숭아밭을 걸었어요. 수확이 끝난 나무들이 고요히 서 있었지만 내년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년 복숭아 철에는 제가 처음부터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선이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내년엔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룡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수확 정리를 했어요. 올해 팔고 남은 복숭아들을 선별하고 내년 농사 계획도 세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어요.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해요. 선이가 문득 말했어요. 저도요. 해룡이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달빛 아래 복숭아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내년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필 테고 여름이면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선이와 해룡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익어가며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자라날 테니까요. 황혼의 사랑은 빠르지 않지만 깊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복숭아가 익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인생도 이제 함께 익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